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여는 역사 시즌2. 이 코너는 비하인드 히스토리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근현대사 10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역사적 폐해 현장을 찾아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신 분이 박종철 기념사업회에 오랫동안 사무국장 하시다가 최근에 승진하셔가지고 이사가 되셨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승진하지는 않았고요. 네네. 본래 이사 겸 사무국장을 하다가 그렇습니까? 오히려 사무국장직을 내놨으니까 네. 아주 오히려 홀가분해진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겸직하시다가 이제 이사님만 하시게 되네요. 예. 그러면 사무국장님 누가 하세요? 박종철 열사 1년 후배. 1년 후배. 예, 같은 과 후배 이현주 사무국장. 언어학과. 예. 네네네. 그러면 김학규 이사님은 박종철 열사님하고는 무슨 관계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동기고요. 네네. 예,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기도 했죠. 네네네. 예. 과는요? 저는 이제 국사학과. 네, 박종철 열사 이제 언어학과셨고, 예, 같은 인문대여서 네네. 가까운 데 있었죠. 학창시절 이미 다 서로 알고. 그렇죠. 예, 그러시군요. 현재는 어디 박종철 기념사업회 이사 말고 또 어떤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동작구에서 이제 지역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동작동. 동작 역사문화연구소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저도 라디오 방송 하고 있습니다. 동작 FM. 동작 FM. 예, 거기에서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예. 동작구의 역사 이런 거를 좀 소재로 해서 저희들이 한 4년째. 5년 됐구나. 5년. 올해 5년 차.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애청자가 많습니까? 그건 알 수 없고. 알 수 없죠. 광고 있으면 광고? 예. 저희들 광고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그걸 갖다 책으로도 내고 네네. 한번 꼭 사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탐방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까이 또 현충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동작동. 현충원 탐방도 좀 하고 최근에는 이제 동작 민주올레 해가지고요. 동작 민주올레. 예. 올레길이 있는가 봐요. 예. 동작구가 역사가 깊은 동네니까. 네. 한번 동작구 얘기를 잠깐 해주실까요? 민주주의 역사도 깊고 그래가지고 동작 민주올레길을 저희들이 한 6개 길을 개척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길마다 이제 이름을 저희들은 이제 지역별로 하나씩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흑석동이면 흑석길, 노량진이면 노량진길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이제 민주화운동의 역사 이런 부분을 결합시켜서 이제 길을 좀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현충원길. 그리고 현충원 내에서 보니까 이번에 5.18 38주년 이렇게 해가지고선 5.18과 관련된 현충원의 역사 이런 걸 좀 짚어보니까 그게 하나의 코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충원이 국립동작동, 국립서울 현충원이 5.18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5월길 이런 이름으로요. 올해 5월에 좀 여러 차례 좀 탐방을 좀 하고 지역 청소년하고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또 그 5.17 계엄군묘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안병화 선생 묘도 있고 등등 해서 하나의 코스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코스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거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동작동 하면은 상도동. YS. 상도동계. 상도동계. 상도동 생각나고 거기에 이제 숭실대나 이제 중앙대학이 있으니까 학생운동의 현장이 있을 것이고 이 정도인데 고등학교 또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는 또 고등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성남고. 예. 김석원. 예, 친일파 김석원이 되었던. 예. 4.19 때 그 소위 3.17 의거 이걸 그러니까 서울에서 조직적으로 최초로 3.15 부정선거 직후에 최초로 이렇게 그거에 항의하는 그런 운동을 한 곳이어서 갖는 상징성이 또 있죠. 네, 성남고등학교가 그리고 좀 오래된 학교가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보면 서울공고. 그 성남고 옆에 있죠. 예, 서울공고는 거기에 온 거는 38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 역사는 뭐 1897년인가 뭐 98년인 그때까지 올라가니까요. 상당히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배출한 학교고. 예, 서울공고가. 예, 숭의여고도 또 있죠. 예, 그리고 뭐 이사 갔는데 뭐 동양공고 뭐 이런 데도 있었고. 동양공고는 저기 고척 그쪽으로 이사 갔죠. 예, 그리고 또 중대부고도 좀 이사를 갔는데 뭐 그런 학교도 역사가 있어서 60년대 이런 때는 특히 이제 민주화운동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의 역할이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많은 민주화운동에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결합시켜서 이렇게 이 민주 올레길 이런 걸 좀 만든 거죠. 동작이 의외로 역사적인 그런 사연이 많은 지역이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성남고등학교랑 악연이 있습니다. 거기 설립자가 김석원, 친일 군인, 그렇죠. 그다음에 원윤수. 그렇죠. 두 사람이 설립자로 되어 있고 두 사람이 동상이 다 있었거든요. 흉상이.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저희 회원들이 아침마다 등교. 경기도의 경우에는 9시 등교라서 좀 늦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7시부터 등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7시에 매일매일 갔어요. 그때 2002년이었나요? 2002년, 3년, 4년 요쯤입니다. 계속 했었구나. 예, 그래서 그 1학기 때인데 그래서 한 2달 정도 하니까 철거하더라고요. 저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물론 이 유인물 나눠주자마자 선생님들이 쓰레기통을 만들어 놔가지고 교문을 통과하자마자 쓰레기통에 집어넣도록 하는. 근데 그래서 몇몇 학생은 그래도 쓰레기통에 안 넣고 가방에 넣고 이따 또 교실에서 발각돼가지고 또 혼나기도 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석원의 친아들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손자였을 거예요. 손자인가요? 친아들 아니고. 어쨌거나 그분하고 이제 담판도 하고.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한번 김성원 동상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야구로 유명한 학교긴 한데.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역사도 좀 나중에 동작 라디오 FM에서 저희들 그 얘기도 좀 하고 있고 해주시면 저도 좀 출연을 거꾸로 게스트로 이제. 그렇겠네. 저 그 생각을 못 하고 제가 지역에서 이제 성남고 역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했다. 그 사진 이런 게 있잖아요. 기자회견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김석원의 흉상. 이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인공입니다. 또 그 외에 뭐 그 보라매 공원도 있고 공군 뭐 본부도 있고 하여튼 해서 동작이 참 보라매 공원이 또 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규모 집회가 보라매 공원에서 상당히 이루어진 거예요. DJ가 DJ 그 87년 대선 와가지고 때 거기서 그 집회를 비롯해서 그 전에 한 게 사실은 백기환 선생이 먼저 하셨고 보라매 공원 그 다음에 DJ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동자대회 뭐 범민족대회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아주 각종 큰 대회들 이런 대규모 대중 집회들이 많이 열렸던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했죠. 제가 동작하면 노량진 수산시장만 생각했던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또 국립묘지 하나 더 하면 국립묘지에 이제 친일파 묘지가 있고 또 그 신군부에 관여했던 분들 거기도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계엄군 묘가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고요. 계엄군 묘가 그런데 더군다나 전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 광주 시민군들을 적으로 상정하고 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그 캠페인을 좀 해서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좀 하고 이 전사를 순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순직. 그리고 영관급 이상은 좀 파가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캠페인을 좀 그것이 이제 국립묘지법 개정하고도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죠. 저희도 이제 매년 그 김창룡 친일파 묘지 이장하자고 데모를 한 10여 년 넘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묘지법 개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묘비를 바꾸는 문제는 묘지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합의만 되면 가능하니까. 묘비 문구를 바꾸니까. 이건 전사라고 돼 있는 건 심각한 역사 왜곡이니까 중요한 이건 좀 신속하게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5.18 특조위 만들어지면 좀 이 5.17 계엄군들이 왜 전사로 처리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조사하고 이게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자랑 한 번 더 해보면 그동안에는 국립묘지, 대전 국립묘지, 서울 국립묘지 많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다 국방부가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그 정책 제안을 해가지고 대부분은 다 국가보훈처로 바꿨죠. 했는데 국방부가 동작동 국립묘지만큼은 국립서울현충원만은 안 된다. 내줄 수 없다. 상징적이고 또 시작 자체를 또 군인묘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뺏길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걸 용인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안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선엽 기념 사업을 하면서 국방부가 MB 때 그 명예원수도 하면서 또 동작동 국립묘지에다가 안장 예약을 또 해놓는 아직 안 죽었지만 보통 이제 죽으면 다 대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서울은 포화 상태가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백선엽 장군 묘지는 서울에다가 안장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국가 유공자 묘역에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 일래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뭐 그 1920년생이니까 그 내년이면 100살 딱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건데 한국 나이로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백선엽.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사회적 논란이 그렇죠. 심각한 겁니다. 사회적 논란이 될 거고. 그때 동작동 국립묘지에 못 들어오도록 김학규 이사님께서 같이 손을 잡고. 아니요, 저는 지켜볼게요. 관찰자로서. 저 동작구 주민이 아니니까. 이건 스크림 짜고 계시죠, 스크림. 동작구 주민만의 문제 아니니까.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동안에 앞장서 왔듯이. 그럼 제가 현충원의 후문은 지키겠습니다. 정문은 지키십시오. 하여튼 국립묘지가 사연 많은 곳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독립운동가 또 묘역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현충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군사주의 그리고 이제 국가주의 뭐 이런 어떤 전통이 쭉 있는 건데 그럼에도 또 이게 DJ가 또 들어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이전부터 쌓여왔던 독립운동가 묘역 이런 부분이 또 변화 발전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또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척 과정에서 이렇게 완고한 곳인 현충원도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는 공간인 성격도 있더라고요. 사회 변화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립묘지의 변화가.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박종철 기념사업회와의 인연은 어떻게 맺으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종철 열사하고는 이제 대학교 동기고 같이 학생운동을 했고 그랬으니까 그 뭐 저도 이제 특히 이제 마지막 봤던 기억이라든지 마지막 모습 박종철이 또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제가 수배 중이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70여일 못 보다가 제가 학교를 못 들어갔으니까 그게 못 보다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제 처음 봤었던 그 기억 이런 건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이 박종철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기려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제가 2006년도부터 이 사목장을 좀 했어요. 2006년. 기념사업회는 그 전에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당연히. 1989년에 만들어졌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박종철 사건 같이 이렇게 진실이 이렇게 백일화에 드러난 사건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수많은 의문사가 지금도 아직 해결 못하는 게 많으니까. 하다못해 장준하 선생만 해도.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명을 했는데 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든지 이 검찰의 어떤 책임 뭐 이런 부분 제대로 규명이 안 됐다고 봐서 그런 문제를 계속 좀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왔었고요. 이게 30주년을 맞아서 작년에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으면 했던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고 올해 이 영화 1987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좀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검찰 내에서도 과거사위원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경찰 말고 검찰은 뭐를 잘못했느냐 이런 걸 자체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8월쯤에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8월쯤에 얼마 안 남았네요. 그게 발표가 되겠군요. 어떻게 기대는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좀 이게 이제 속 시원하게 사실 영화 1987에 보면 검찰은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하정우 하정우가 또 맹활약하는 바람에 아주 정의의 검찰로 나왔어요. 더 그렇게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최검사 거기 최완 검사만 빼고는 다 같이 협력해서 이걸 축소은폐 조작 과정에 이제 개입하고 눌렀던 건데
그동안에 검찰은 한 번도 수사는커녕 이제 조사도 받아온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31년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검찰의 책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게 이제 재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 또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자신들이 잘못한 게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닐지라도 뭐 7, 80%는 최소한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속에서 좀 책임져야 할 사람들 이런 부분은 또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이런 게 남을 텐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 기회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 자체는 아예 조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과거에도 계속 왜 검찰은 조사하지 않느냐,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당시 87년, 88년에도 계속 언론에 나왔었죠. 그런데 검찰은 다 외면했었던 거고 워낙 막강한 권력이었었던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최한은 검사 빼고는 뭐 예를 들어서 안상수 이런 사람들도 의인으로 되고 그래서 뭐 거의 의인으로 돼서 그것이 정치적 발판이 돼가지고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내부 사정을 구체로 모르니까 사실은 안상수의 입을 통해서만 그 초창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힌 주역인 양 행세했기 때문에 뭐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왜 그러냐면 최환 검사가 현직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랬다가 99년에 이 사람이 이제 직을 이제 마감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당시 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안상수가 이 최환의 공로를 상당히 가로채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도 4번이나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뭐 당대표 원내대표인가요? 당대표도 하고 지금은 뭐 창원시장 이제는 이제 창원시장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공천도 못 받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안상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사팀에는 이제 그 신창원 그 당시 이제 서울지검 부장검사였었는데 그 신창원 부장검사가 이제 일종의 당직 검사였었고 그리고선 이제 또 박상옥 대법관 된 지금 대법관 된 이런 인물이 있고 그런데 신창원 부장은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박상옥 지금 수사검사는 대법관이 됐고 그러니까 3명이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인데 다 좋은 자리 갔네요. 다 출세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3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좀 조사돼서 올바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길이 이번에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달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영화 1987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진짜 이거 보고 눈물 다 흘렸죠. 대부분 다 흘렸는데 언제 봐도 참 가슴이 찡한 영화였는데 이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한번 1987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랄까? 한번 남모르는 에피소드 한번 이 자리에서만 또 공개한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본인이 카메오로 출연하신 적 없어요? 그렇게 출연은 안 했고요. 그 데모 군중 중에 한 명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카메라도. 원래는 이제 영화를 만들 때 그렇게 접근을 해서 대규모 군중 집회 씬을 이 사람들 이렇게 이 참여를 그 일반 거기 이 관계자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인천 세트장이 수해가 그래가지고선 그 일정이 취소되고 원래는 하기로 돼 있었군요. 그래서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랬죠? 스크린에 나올 뻔했는데 그냥 하는 분들을 뭐라고 그래? 엑스트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엑스트라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신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렇게 안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우리 김학규 이사님도 스크린에 나올 뻔했는데 저는 근데 신청은 안 했었어요. 근데 대신 이제 요 과정에서 처음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 영화 그 출연진들이 감독님하고 같이 이 마석모란공원 박춘철 여사 묘역에 4월 달에 그때 본격적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왔었고요. 네. 또 1월 달에도 1월 14일 직전에 한번 좀 와서 이렇게 참배를 좀 하고 그래서 좀 저희들에게도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짠하게 이렇게 좀 해주셔서 좀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장준환 감독님이 기념사 앞에 딱 전화하셨나요? 최초에? 아니 감독님이 아니고 그 시나리오 작가님이 작가님이 사실은 뭐 나중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배경이 그 2015년 그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그 청문회 질질 끌면서 결국에는 통과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거 속에서 이제 박춘철 여사 형님이 이 자기 대학교 후배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그때 그 청문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야, 이 박종철 고문찬 사건 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는데 야 이런 거 영화 만들어도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해서 형님께서 그 후배분이 바로 그 작가님하고 잘 아는 사이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 작가 만나서 요즘 뭐 하고 있냐 하겠더니 조선시대 때 뭘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87년 6월 항쟁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 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찾아와서 저희들이 좀 관련 자료를 좀 쭉 해서 전했고 그래서 이제 작가분이 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시작은 형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 작가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누구죠? 이거 우리 김경찬 작가님. 그럼 남겨야죠, 작가. 기록을. 김경찬 작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주 감사드려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묘소에 왔는데 보니까 저도 그때 영화 배우들 처음 만났는데. 강동원 이런 분들. 강동원 배우는 머리가 정말 작더라고요. 그래요? 예, 키에 비해서. 우리들은 머리만 큰데. 김태리 배우도 정말 머리가 작고. 그 유해진 씨도 출연했었고. 유해진 배우도 왔는데 전 유해진 배우 처음 봤는데 어쩐 영화에서는 좀 악역 이런 거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통상 그분이 그랬는데 직접 보니까 상당히 인상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선한 인상, 서민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서 본 거하고 상당히 다르네요. 그랬더니 되게 쑥스러워하시더만. 그런 말 자주 들어요, 리차드. 그렇군요. 또 누구 오셨습니까? 그 김윤석 배우도 오셨었고, 장준환 감독님도 오셨었고, 우현 배우는 안 와서 그때는 아직 뭐 확정이 안 됐을 때니까. 캐스팅이 안 됐군요, 그때는. 그리고 조반장역 그 박희순 배우 이런 분들이 오셨었죠. 그리고 이제 영화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검찰 문제도 있어서 이 영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땐 참 아쉬운 거죠. 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안 드러나는 영화여서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근데 그게 본래 시나리오는 뭐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갈등 구조가 너무 복잡하면 영화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단순화시켜야 한다 해서 그 부분을 대폭 빼버린 거죠. 그걸 전문 용어로 싱글 메시지라고 하더라고요. 메시지가 하나로 나가야지 여러 가지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싱글 메시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영화 만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이 이제 김태리 배우만 빼고는 다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성과 이름을 다 같이 쓰든가 아니면 이름만 살짝 바꾸든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성도 바꾼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조인트 까이는 그 최환 검사한테 조인트 까이는 검사 부검 입회 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리벙벙한 검사. 맞습니다. 그 검사 혹시 거기서 무슨 검사 이렇게 나온 거 기억은 안 납니다만. 표검사. 이 표검사라고 하는 게 본래는 그 표검사가 안상수 아까 했던 수사검사 안상수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사진 요 책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펼쳐볼까요? 그 박종철 이제 기념사 앞에서 만든 30주년 기념 책인데 이 사진 당시 수사검사 3명의 모습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사람 안상수, 박상옥. 가운데 있는 인물 이게 안상수잖아요. 영화에 등장하는 그 표검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헤어스타일, 양복
조끼, 심지어는 넥타이의 무늬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름을 표검사를 하니까 왜 표검사라고 했을까? 안검사라고 했으면 그나마 좀 그렇죠. 사람들이 그나마 알았을 텐데 안검사 했으면은 알았을 텐데 아마 현직에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현직 시장 당신은 현직 창원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표검사라고 했을까? 왜 표일까요? 하필? 예, 그게 중요한데 검사 시절에 자기가 했던 역할을 과장해. 홍준 그렇죠. 홍준 예. 그래서 일타 쌍피. 그걸 노리고 표검사 이렇게 한 건데 아무도 그걸 캐치해내지 못했어요. 영화 평론가 중에 그거 쓴 사람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지금 그러면은 제일 아쉬워하는. 그 하여튼 그러면 정리해드리면 영화 1987에 등장하는 그 조인트 맞는 표검사는 안상수 당시 검사와 홍준 그 사람을 이제 빗대서 우리가 등장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책에 우리 그대 촛불로 살아라고 하는 박정철 기념사업회가 30주년을 맞아서 만든 책 170페이지 보니까 그 사진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저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진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책이 비매품인데 좀 안타까워요. 좀 이거 좀 보급해서 학교에 좀 현장에 좀 들어갈 때 이건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라도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한 권씩이라도 꼭 좀. 그 영화 1987 에피소드 한두 개만 들으려고 했더니 많은 얘기를 듣게 됐네.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겠네요. 원래는 좀 개봉이 좀 약간 늦어졌다는 얘기가. 아니 원래는 이 영화가 처음 그 시나리오 작가가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얘기할 때는 그 대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12월에 예정된 대선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11월에 개봉하겠다. 전달. 그래서 뭔가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그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촛불혁명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일정이 좀 조정이 됐죠. 그렇군요. 이 대선용이었는데.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박정철 열사 이야기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남영동 대공분실. 이번에 6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대통령 기념사 31주년 3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김부겸 장관이 대독하셨다는데 그 대공분실을 민주인권 기념관 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확실하게 이제 밝히신 거죠, 정부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이런 때 특히 이제 이 국가 폭력의 상징적인 공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안기부도 있고 서빙고 대공분실도 있고 그런데 다른 부분이 좀 많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긴 역사의 현장이 그래도 일정하게 보존이 돼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공간이 계속 그동안에 경찰이 계속 관리하고 운영을 해왔던 거죠. 경찰청이. 2005년에 대공분실 기능을 다 정리하고 홍제동으로 다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이제 시민사회에 돌려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 경찰은 이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 인권센터 이렇게 두면서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좀 과시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이 좀 이렇게 변질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역사의 현장 여기에 갖는 상징성은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이 국가폭력의 상징의 공간, 이 공간이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거꾸로 이곳에서 좀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경찰이 계속 이곳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어쨌거나 가리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본능적으로. 오히려 여기서 고문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 시민사회가 좀 운영할 때 이 있는 그대로 여기가 좀 전시되고 드러나고 사람들이 와서 좀 배우고 이 생생하게 느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야 겨우 그런 자리로 이 공간이 좀 자리매김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05년도부터 첫 요구가 있었고. 그렇죠. 이제서야 13년이 지난 이제서야 조금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것도 어쨌든 촛불혁명의 어떤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화 1987의 영향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 가면 이제 영화는 또 여기 박정철 열사의 형님이 또 술자리 40만이 또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이 캠페인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청원도 많이 올리셨고요. 호응도 해주시고 그 힘이 또 기반이 된 것 같고요.
아주 요번 유혈항쟁 31주년 이 남영동 대공문실을 민주인권 기념관을 만드는 이게 화두가 딱 된 것 같아요. 예. 네, 확실하게. 그 이 건물에 대해서 또 혹시 또 하실 말씀 없어요? 안내 많이 하시면서 이 남영동 대공문실이 갖는 건축, 특성, 특징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 남영동 대공문실 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공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사실 가해자들도 있고 네. 네. 피해자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공간을 건축한 사람도 있고 네. 이 공간을 운영한 책임자들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제가 많이 이제 강조하고 그런 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이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 뭐 청소년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 든 사람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고민하는 네. 문제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고민하게 해주는 공간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정말 이 공간은 우리 어떤 국민들에게는 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 이걸 절감하게 하는 그런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을 어떻게 앞으로 갖고 나갈 것이냐 이런 걸 좀 이렇게 심화시키는 그런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건축적으로 이제 건축학자 유명한 건축학자 그러니까 예, 예. 이거를 또 설계했다고 해서 많이 그렇죠. 말씀해 주시잖아요. 많이 아는 그 김수근. 네. 본래 수근이라는 이름이 되게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많은데 그러네요. 이 김수근이라는 인물도 이제 건축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천재적인 건축가다. 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김수근 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건축계에서는 최대 인맥 이런 걸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뭐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네. 잘못 운영한 사람들이 문제지.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공간을 와서 보면 과연 김수근이라는 인물이 이 공간을 지을 때 과연 이 공간이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고 지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치밀하게 설계하고 고민했을까? 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고민해 보면서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네. 야, 이거는 뭐 모르고 지었을 리가 없다. 목적 의식적으로 예. 알고 지었다. 이렇게 용도를 정확히 알고. 대부분 결론을 내더라고요. 네. 사실 이 공간의 구조나 이런 걸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게 모르고 지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당시에 김수근도 상당한 인텔리였고, 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기관에서 뭐 소위 얘기하는 간첩이나 잡아서 뭐 조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을 리가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설사 간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고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텔리라면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여기 잡혀온 사람이 더 두렵게 공포감을 느끼면서 공포감의 극대화 네. 이런 걸 좀 가능하게 네, 이렇게 네, 입구에서부터 네. 그걸 추구할까 이런 걸 고민한 산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당시에 뭐 박정희 정권이 유신치한데 김수근 씨한테 이렇게 지어라 설계를 지시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큰 예. 틀만 알려줬겠고.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재능을 발휘를 한 것 같죠. 건축에다가. 예. 뭐 몇 층이죠? 그 조사실이 5층이죠. 5층 조사실은 아예 창문도 그렇죠. 창문 구조도 이제 다르고. 예. 그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예. 그 설계 자체 감시 장치 이런 게 아주 이중의 감시 장치가 네, 또 돼 있고 네, CCTV로도 감시하고 네. 밖에서도 또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네. 하여튼 현장을 가보셔야 그런 얘기도 이제 동의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남영동 대공문실은 이제 우리가 민주인권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충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예상하는 거는 일단 경찰은 연말 내지는 연초에 좀 떠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과도기 기간은 좀 불가피하게 경찰하고 협의를 하면서 네, 네. 이 공간을 그 과도기 기간 어떻게 운영할까 네, 이런 것도 네, 좀 협의를 해야 할 게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뭐랄까 원형 보존은 또 어떻게 하고 네.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할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러고 등등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네. 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네. 같이 협력해서 좀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생각하는 건 조사를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예, 이 건물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러저러하게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축적한 건 있지만 네. 여전히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이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 1976년도부터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료를 좀 모두 공개했으면 좋겠다. 내부 자료를. 예. 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잡혀와서 고문을 당했는지 그것도 나와야 하고 또 그 경찰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네. 운영을 했는지 예. 이런 부분조차도 다 공개를 해야겠다. 네. 그래야 그런 부분도 다 전시될 때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는 네.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이 공간이 끔찍하게 운영되었는가 네. 이런 것도 생생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사 활동을 좀 충분히 하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좀 재배치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네. 게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도 제법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지혜를 좀 모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론을 내려놓고 언제 개관한다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연구 조사 공론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의 경험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독일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가서 배우고 뭐 이러면서 좀 이 공간에 좀 적용하는 문제 이런 게 좀 많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늦더라도 현 정부 내에서는 개관해야 되겠죠. 예. 계속 기본적인 이제 운영은 계속 하면서 네. 이 공간을 좀 재구성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뭐 좀 최소한 그렇게는 되어야 할 것 같고. 예, 일각에서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지금 테니스장 그 터에다가 교육 공간을 하나 더 신축 건물 짓자. 뭐 이런 식의 지금 논의도 좀 뭐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언론에도 좀 나오긴 했었죠. 네.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제 그 공간에 그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좀 짓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 구상도 뭐 이야기도 저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게 역사의 현장은 원형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죠. 예. 그래서 그 원형 보존이라는 게 단순히 이 7층 건물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그 주변 안에. 경관까지, 경관까지. 네. 그 담벼락도 마찬가지고, 포함해서, 그러면서 그 분위기 이런 부분이 있는 그대로 살아나야 사람들이 와서 그 역사 현장에 와서 느낌이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완전히 뭐 다른 모양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와 보면 그 공간에 와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 역사의 현장으로서의 가치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좀 상당히 좀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형 보존이 중요하다. 그런 조건하에서 원형 보존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충분히 좀 조사되고 검토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뭐 몇 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같은 주장인데요. 그 서대문형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형무소가 87년까지 실제로 이제 구치소로 활용되다가 87년 요양장 과정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수감도 되셨는데 88년에다 옮겨가지 않습니까? 의왕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여기다 아파트 짓겠다고 부대 정권이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실제로 지었어요. 그 뒤쪽에다가. 뒤쪽. 그래서 지금 현재 서대문형무소는 그 보면은 아파트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으로서. 감옥으로서 그 일신연스러움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경관이 많이 해쳐진 거죠. 역사적 경관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가면은 그 감옥의 기능 답답하고 감시받고 의심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런 것이 나와야 그 안에서 교육 효과가 날 텐데 서대문형무소 가다 보면 너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내 무슨 공원 같아요. 기능들이지만 반감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도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원화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파트 짓고 일부를 공원화하려고. 불도저와 포크레인 들어왔을 때 실제 독립운동가 그 후손들이 그 밑에 들어갔거든요. 막았거든요. 그래서 막아서 그나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네. 신중히 접근해서 네.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네. 논의해서 어떤 방향을 좀 잡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영화 1987을 통해서 일단 많이 알려진 또 박종철 열사, 그다음에 남영동 대국무실 이야기를 김학규 이사님 모시고 좀 해봤는데요. 이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를 계속 기억하는 것도 우리 역사접해 청산의 하나의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먼 길 또 더운 데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김학규 여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